안녕하십니까 구대성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저도 사무실 이전한다고 한동안 동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한동안 찍지 않다가 다시 동영상을 찍으려니 상당히 좀 머뭇거려졌는데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동영상을 기출 문제를 먼저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일단 다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세팅이나 좀 목소리 세팅이나 뭐 조명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고 오늘부터 조금씩 한 챕터씩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92회 92회 전산세무 1급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잘 안 나오는 형식의 문제죠.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일단은 우리 세법에서 좋아하는 이자율은 유효이자율법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자가 붙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먼저 볼게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에 대한 수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용역에 대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추정이라는 말은 측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용역 제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완성 기준으로 인식을 하면 되지만 웬만하면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재화의 수익이죠. 용역의 제공, 용역의 수익이죠. 그다음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렇죠. 그 현재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그 시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또 맞고 이제 4번 또 맞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렇게 되죠. 일단 공사 진행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사 진행률 자체는 일단 시험에 잘 나와요. 공사 진행률은 계산 방식은 총 예정 원가, 총 예정 공사 예정 원가라고 하네요. 총 예정 원가분의 실제 발생한 원가로 나눕니다. 여기는 실제 발생한 원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총 예정 원가는 1000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1000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할까요? 1000이었다 가정하면 실제 발생한 것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이 발생되었다면 1000분의 100인 즉 10%만 진행률로 따지고 그에 따른 매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요 원가를 실제 비용으로 처리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현재 문제에서 이제 오답이 된 이유는 뭐냐면 실제 공사비 발생액에서 토지도 더하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도 포함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얘는 포함하지 않은 상황의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여기 발생한 원가에는 토지 취득 원가나 또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구입 즉시, 건물 구입 후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건물을 구입한 목적이 뭐죠? 건물 구입의 목적은 토지를 사기 위한 목적이죠. 이것을 이때 산 건물에 대한 계정 과목이 뭐냐면 토지로 처리를 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본다는 말은 이 건물에 관련되었던 모든 분의 비용은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토지 구입가액도 토지라고 하고 이때 건물의 구입가액도 토지라고 합니다. 전부 다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취득세도 더하고 토지 등기 비용도 더하고 그리고 건물의 철거 비용도 더하죠. 더하나 만약에 건물을 철거할 때 음, 어떤 폐자재가 또는 철 구조물이 나와서 그것을 매각해서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그 수익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그 수익은 마이너스 토지로 처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토지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100만 원은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차감해 줘야 한다. 이에 반해서 토지 재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요거는 관리비로 처리하니까 건물 가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결론, 토지 구입가액을 더하고 토지 취득세도 더하고 등기 비용도 더하고 철거 비용도 더하고 그러나 건물의 폐자재 매각 대금은 마이너스 토지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다 계산을 하면 2번으로 정답이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2020년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일단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비교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전장복가액을 그러니까 전장복가액을 비교합니다. 이 전장복가액과 어, 이제 처분 이익을 따질 때는 전장복가액과의 차이를 계산을 한다. 이에 반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차이를 처분 손익에 대한 차이를 취득가액과 따지면 돼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잠깐 제가 표현을 하면 어떤 이제 증권을 구입을 해서 이 구입이 한번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가 요 금액이 또 뭐 평가가 뭐 또 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처분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지금 처분 시점이에요. 처분 시점을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현재 요기 가액에서 즉 얘가 이제 전장복 가액이겠죠. 전장복 가액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처분 이익이 발생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입장에서는 처분 이익이 발생되나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뭐라고 했죠? 취득가액과의 차이죠. 취득가액이 0이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과의 차이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떨어졌죠. 매도 가능 증권 입장에서는 처분 손실이 발생됩니다. 왜? 취득가액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이 나왔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매도 가능 증권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것 같지? 취득가액은 이제 18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얼마를 매각하냐면 60%를 120만 원에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도 60%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60%를 잡으면 180만 원에 곱하기 0.6인 즉 이때의 취득가액은 108만 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108만 원으로 봤다가 얼마에 처분을 하냐면 120만 원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 처분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결과가 문제는 밑에서 위로 빼야 되는 거죠. 빼기 120만 원을 빼게 되면 12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죠. 12만 원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은 여기서 여기로 바로 점프한 겁니다.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가지고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취득은 108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처분은
120만 원에 처분하기 때문에 12만 원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과의 그 차이만 알면 우리는 처분 손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배도 가능 조건은 이제 세무 2급 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속성은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회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이연 법인세 자산은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이제 지금 현재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해서 당해 자산이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세율을 적용해서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이제 12월 31일에 세율에 적용해서 나중에 내가 이제 돈으로 받을 때 그때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해야 된다. 맞는 말 같죠? 일단 맞는 말이고요. 3번 문제 볼게요.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각 보건 기간 말 현재의 이때의 현재라는 말은 12월 31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의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때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해서 측정한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이연 법인세 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한다. 지금 이연 법인세 부채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연 법인세 부채가 일시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담할 금액이죠.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겁니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정답은 2번인데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나중에 받아야 할 돈이 1억인데 그것을 땡겨가지고 뭐 9천 얼마라고 이렇게 측정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는 법인세는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업 회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준용한다 그런 말은 있지만 일단 세법에서 스스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적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측정한다 이런 말은 법인세가 싫어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나오지 않는 형태, 즉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해당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읽기 싫게 만들어져 있죠? 5번 문제. 자, 다음은 공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2020년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2년 후에 준공 예정으로 특정 차입금 54만 원을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일차적으로 지금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에 대한 뜻을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특정 차입금을 조금 보자면 특정 차입금과 이제 일반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 차입금은 이제 지금처럼 어떠한 건설, 즉 특이한 어떤 특정의 그 건물 같은 것들을 지을 때 거기에만 투입되는 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고 일반 차입금은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빌리는 돈을 일반 차입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장 건설하는데 돈을 빌린 그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2020년 4월 1일이고 4월 1일이고 2020년 말 2021년 말 지나서 이때쯤 2022년 5월 31일 날 공사가 끝이 나네요. 그런데 지금 이때 요 기간에 대한 그 이야기죠. 요 기간에 대해서 이제 2020년에 들어갔던 투입이 10%가 들어갔다. 그 특정 차입금 중에서 12만 원은 6개월간의 8%의 투자 수익률로 일시 투자하였다. 특정 차입금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일단 이 내용은 뭐냐면
특정 차입금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흔히 말하는 이만큼의 돈을 빌렸겠죠. 돈을 차입을 했는데 이 차입한 돈을 어디에 넣겠어요? 차입을 이제 은행에 넣어 놓는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어떤 투자가 생기면 어떤 돈이 발생되냐면 이자 수익이 발생될 거고요. 그리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림상 이자 비용은 이만큼 될 거고 이자 수익은 이만큼 되겠죠? 이자 비용이 발생되겠죠. 이 이자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건설자금 이자라고 처리를 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로 처리할 때 이 건설자금 이자로 처리하는 요 요건은 이제 이렇게 건물에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화 대상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는 뜻이죠. 근데 이 건설자금 이자에는 여기에서 생긴 이자 수익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내용은 됐습니다. 이자 비용이 만약에 1,000원이고 이자 수익이 100원이라고 하면 요거의 차이인 900원이 건설자금 이자로 처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자 비용이 얼마이고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부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일단 54만 원이죠. 자, 54만 원에서 그 다음 곱하기 이자율이 10%군요. 0.1 기간은 12개월 중에서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 즉 9개월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자 비용이 되고, 자, 이자 수익은 여기 12만 원을 지금 투입했네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거북목 되겠다. 8%죠? 0.08로 계산을 하고 기간은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2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위의 것은 54만 원 곱하기 0.1 곱하기 9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4만 500원이 되고 메모리 플러스 한번 시켜놓고 자, 아래 것은 12만 원 곱하기 0.08 곱하기 6 나누기 12 다시 12만 원 곱하기 0.08 곱하기 6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4,800원이 나옵니다. 메모리 마이너스 찍고 리콜 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얘를 빼면 결과는 35,700원이 나오네요. 35,700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도 잘 안 나와요. 자, 5번 같은 문제도 잘 안 나오고 시험 칠 때 팁인데 이런 계산식의 문제는 일단 풀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계산기를 드는 문제다 또는 문제 읽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는 걸릴 것 같다. 그거는 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읽기 싫다 하는 문제는 무조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15문제 중에서 7개 넘어가더라도 넘어갈 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기를 들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5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또 넉넉하지는 않아요. 전화세무 1급이 4개의 시험 중에서 가장 시간이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제가 추천할 건데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맞출 것을 목표로 해라. 그래서 더 많이 맞추면 좋죠. 더 많이 맞추면 좋지만 일단 목표는 3문제 정도. 계산 문제는 일단 과감하게 패스하고 돌아와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1년 첫 동영상이었습니다. 첫 동영상.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